여러분, 드디어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2년 넘게 기다려온 그 일. 그리고 곧 죽게 될 러시아 블로거 예브게니 골만이 여러 번 말했던 바로 그 일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마침내 러시아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정유소를 공격했습니다. 옴스크 정유소는 연간 2,100만 톤의 연료 제품을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유소는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이 정유소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러시아가 연료 위기를 겪기 전에는 러시아 전체 정제 능력의 최대 10%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정유소의 절반이 가동 중단되거나 멈췄거나 절반만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옴스크 정유소가 2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사용되는 연료 제품의 최대 20%를 차지합니다. 즉, 러시아에서 소비되는 휘발유 5리터 중 1리터. 러시아인이 소비하는 모든 연료 중 5번째마다 이 정유소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영상을 함께 즐겨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드론이 S자 형태로 비행하면서 해피 기동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해피 기동입니다. 제가 잘못 말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해 설비로 들어갑니다. 붐! 이게 바로 증류탑입니다. 정유소 자체는 정말 거대하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은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또 다른 폭발입니다. 정제 타워와 정제 후 분해 장치가 있는데 이곳은 러시아에서 그런 장치를 가진 몇 안 되는 정유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정유소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부분만 파괴한 셈입니다. 전체 면적에 비하면 정말 작은 물리적 대상입니다. 하지만 정유소는 끝장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저것 없이는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드론이 회피 기동을 하는 좀 더 나은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피란 무엇일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대공포 사격에 대한 해피 기동입니다. 총소리 들리시나요? 저는 안 들리고 러시아 여자아이가 엄마에게 묻는 소리만 들려요. 알겠어요. 저는 처음엔 어린 러시아 여자아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장이 나추이라는 아주 상스러운 말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러시아 할머니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리고 이거요. 이 드론은 러시아 최대 정유소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대공포 사격을 피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대공포도 없고 대공순환 미사일도 없고 개인 화기 사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게? 여기는 노보로시스크처럼 하늘로 스타워즈 레이저가 쏘아올라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러시아의 대공방어 능력에 대해 뭔가를 말해주죠. 아니면 그들이 2,000마일, 아니 정확히 말하면 2,500km나 되는 거리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망상에 빠져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정유소가 우크라이나에서 2,500km 떨어져 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안전, 히틀러로부터 그들을 구해줬던 기피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로부터는 그들을 구해주지 못할 겁니다. 옴스크가 얼마나 먼지 분명히 말씀드리죠. 여기가 옴스크시이고 여기가 정유소입니다. 제 커서를 보시면 얼마나 외진 시베리아 한가운데에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화면을 축소해 보겠습니다. 2,500km입니다. 보세요. 저는 여기 에스토니아에 있습니다. 여기 작은 점이죠. 바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우크라이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경에서부터 2,500km입니다. 이제 옴스크로 확대해보고 싶어요. 흥미로운 게 많아서요. 우선 이 정유소가 얼마나 거대한지 감을 잡으시라고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이는 이 전체 구역이 도시블록이 아니라 바로 정유소입니다. 이 정유소에는 발트 3국이나 핀란드에 있는 어떤 기차역보다도 더 큰 기차역이 있습니다. 저걸 보세요. 여기에는 연료로 가득 찬 기차가 에스토니아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20개 선로, 20개의 철도 트랙, 이 연료를 실은 기차들로 나란히 꽉 차 있는 건가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규모의 시설인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체 태양광 발전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입니다. 그들은 화석 연료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유소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그만큼 규모가 컸습니다. 하지만 옴스크시에서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시화된 지역처럼 보이지 않는 작은 사각형이 보이시죠? 조금 푸르지만 도시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확대해보면 수백 줄에 걸쳐 탱크, BTR, BMP,
BMD, 그리고 자주포들이 보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것들입니다. 탄약이 서로 바로 옆에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옴스크 야외 장갑차 보관 시설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불러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러시아인들은 전면 침공 이전에 장갑 차량이 너무 많아서 이를 보관할 경납고를 짓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장갑 차량을 바로 밖에 주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들이 40년 동안 태양 아래 비와 눈 속에서 이렇게 보관해온 방식입니다. 그리고 쥐들이 전선을 갉아먹었죠. 이게 그들이 우크라이나로 보낸 장갑차입니다. 이게 바로 푸틴이 전면 침공 전에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러시아 전역에 수십 군데에 이런 것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타격의 여파를 보기 전에 옴스크가 어떤 곳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실제 사진이며 일부러 고른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쓰레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회사들은 시에서 할당받은 돈을 받아서 최소한의 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러시아 동매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도로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여기는 옴스크 시입니다. 시골이 아니에요. 거의 대도시이고 시베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번 타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기 위해 약 4, 5일 전에 예브게니 골만이 옴스크 정유소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이곳은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정유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료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설명했습니다. 이 정유소와 인력, 모든 것을 4겹의 방어선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죠. 우크라이나인들의 전체 목표는 옴스크 공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젠장,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옴스크를 젠장 4겹으로 봉쇄해야 해. 젠장. 내가 더러운 욕설이 젠장으로 번역되는 게 너무 좋아. 읽을 수 있어서 좋아. 만약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저기서 끝장이야. 젠장, 정부의 절반은 내쫓아야 해. 게으른 놈들, 젠장. 그래서 예브게니가 이렇게 말했어. 그는 주로 진실을 말해. 어쩌면 자기 목숨이 소중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 러시아에선 진실을 말하면 제거될 수 있어. 창문 밖으로 날아가거나 독이 든 차를 마시게 될 거야. 그는 진실을 말하지만 좀 횡설수설하긴 해. 그리고 이 정유소가 공격당했어. 그리고 그가 직접 닷새 전에 말했듯이 그들은 거기서 완전히 망했어. 왜 망했냐고? 그 증상 중 하나를 보자. 여기는 옴스크 주유소 중 하나고 이 남자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 옴스크에서 주유소 상황이야, 친구들. 참고로 공격 직후야. 이미 긴 줄이 생겼어. 사람들은 러시아에 연료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서 패닉에 빠지고 있어. 그리고 자기 도시에서 가장 크고 러시아에서 가장 큰 정유소가 불타는 걸 보게 돼. 당연히 사람들이 주유소로 몰려들 수밖에 없지. 여러분, 지금 상황이 정말 이해되지 않아요? 그리고 가격이 러시아치고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싸요. 여기 제 기름통도 준비해뒀어요. 만약을 위해서요. 그리고 이건 20리터짜리예요. 러시아 대부분 주유소에선 1인당 20리터가 한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리터짜리 기름통을 가져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건 200리터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기에는 2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20리터겠죠. 저걸 다 채운다면 이 차로 오랫동안 달릴 수 있을 거예요. 가끔 러시아인들은 창의적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세요. 팜라인입니다. 이건 옴스크시에서 가장 큰 주유소 체인 중 하나예요. 팜라인, 가장 큰 주유소 체인은 실제로 개인에게 휘발유 판매를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차들이 매분 도착하지만 주유를 할 수 없습니다. 기자에 따르면 오늘 정유소도 연료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옴스크 정유소는 러시아 최대 규모로 연간 2,100만 톤의 원유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연료 제품이 2,100만 톤이라고 했지만 그건 제 실수였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연간 2,100만 톤의 원유가 연료 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어떤 드론이 사용되었나요? 기존의 FPV 드론에 개조된 날개를 달아서 2,500km를 비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건 러시아인들에게 정말 큰 고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저건 드론을 촬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드론은 라다 자동차와 같습니다. 느리고 시끄럽고 꽤 쉽게 눈에 띕니다.
저걸 보세요. 이 드론은 특별할 게 없어 러시아인도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를 포함해 모든 나라가 이 드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이건 저공 비행을 하고 매우 느리고 시끄러운 내연기관 드론입니다. 여기에 비밀스러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전쟁터에서 지하나 분산된 산업에서 이 드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 러시아인들이 이 공장들을 폭격하지 못하고 그들이 매주 수백 대씩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여기서의 마법입니다. 이 드론 자체는 단순합니다. 샤헤드 드론처럼 정말로 단순하죠. 그리고 이 드론이 바로 적진 상공을 아주 시끄럽고 아주 느리게 2500km나 날아가면서도 탐지되거나 격추되지 않은 드론입니다. 러시아 최대 석유 정제소 한복판을 바로 떨어졌어요. 정말 말도 안 돼요. 사거리를 한번 보시죠. 여기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2500km 범위가 보이시죠? 대략 2000마일 정도, 그쯤이죠. 저기는 시베리아 한가운데입니다. 카자흐스탄까지 닿고요. 옴스크 트란스마시는 러시아의 T-72와 T-80 전차를 우크라이나로 개조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파괴되고 있죠. 러시아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전차들을 많이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러시아에서 가장 큰 전차 개조 공장 중 하나입니다. 바로 사거리 안에 있죠. 우랄바노의 바곤자보데. 이곳은 사정권 안에 있는 러시아 최대 전차 공장입니다. 알라부가도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사정권 안에 있는 이런 대규모 시설들. 무르만스크 반도와 핵 잠수함이 주둔한 기지까지 포함해서요. 왜 이번 공격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미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하지만 러시아 최대의 정유소인 옴스크 정유소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이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CDU-15U 직류 장치가 손상되었고 지원 인프라가 타격을 입으면서 CDU-11도 가동이 중단되어 약 75%의 생산 능력이 차질을 빚었다고 합니다. 즉, 두 개의 직류 장치를 공격함으로써 이 정유소의 생산 능력의 75%를 마비시킨 셈인데, 이 정유소는 현재 연료 부족 상황에서 러시아 전체 정제 능력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의 75%는 얼마죠? 제가 틀렸다면 정정해 주세요. 두 개의 직류 장치를 공격함으로써 러시아 전체 정제 능력의 15%가 마비된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네요. 러시아 당국이나 크렘린, 푸틴의 반응은 어땠나요? 사실 이런 공격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너무 창피한 일이거든요. 이런 일에 반응하면 무조건 손해이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는 건 이미 충분히 나쁜 일이니까요. 우리가 들은 거라곤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가 러시아에서 관료들이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했다는 정도입니다.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전쟁입니다. 왜 전쟁이냐고요? 모든 것은 특별 군사작전에서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 전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키이우가 베를린, 파리, 헤이그, 그리고 안타깝게도 워싱턴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미국과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아닙니다. 만약 미국과 싸운다면 끝장입니다. 러시아 대변인, 크렘린 대변인이 이것을 특별 군사작전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법적 차이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공식 발언은 러시아의 향후 동원으로 가는 또 하나의 단계입니다. 만약 특별 군사작전 대신 공식적으로 전쟁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법적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 남성들이 절대 나라를 떠날 수 없다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푸틴은 계엄령을 도입하는 포고령을 내려야 하고 전쟁 상태를 선포하는 법안을 두마와 연방평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군 복무 의무가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국경이 자동으로 완전히 폐쇄되어 그들이 나라를 떠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전투 경험이 있거나 수요가 많은 군사 특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특별 군사 작전과 달리 일반 동원령은 예비군에 속한 모든 계층의 시민들을 차례로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동원령과 수백만 명의 남성들이 러시아 군대로 대거 미친 듯이 유입되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수백만 명의 남성들이 러시아 노동력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경제적으로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동원령에는 엄청난 단점들이 있지만
동시에 러시아 군대에게는 엄청난 상승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렘린 대변인이 이제 이것을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2014년부터 해오던 일이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어떨까요? 우크라이나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부다노프를 소개합니다. 그는 푸틴도 갖지 못한 러시아 내부 소식통을 가진 러시아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키릴로 부다노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이것이 붕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전쟁을 끝낼 수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멈추면 러시아가 푸틴이 바라던 만큼 강하거나 위대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부다노프의 요점은 푸틴이 자신이 만든 전쟁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약속한 승리를 이루지 못했으며 전쟁 종식은 러시아 제국 신화 뒤의 실패를 드러냅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러시아와 푸틴 모두 이 전쟁에 갇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끝내거나 이길 수 없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농담이 아니라 어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함정 10척을 동시에 타격하는 영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흥미진진한 영상을 보기 전에 채널을 후원해주신 고마운 분들을 꼭 언급해야겠습니다. 이분들은 월간 멤버십 가입과 커피를 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에스토니아식으로 이름을 발음해 보겠습니다. 제너럴 가우스 카우스는 에스토니아어로 혼돈을 의미합니다. 즉, 제너럴 카우스입니다. 감사합니다. 톰미, 낫 키니에미. 톰미, 낫 키니에미. 낫 키니에미. 완전히 끝났어요. 이보다 더 끝날 수는 없죠. 키도스, 퀴토스, 소페르스 벤트. 벤트리는 에스토니아어로 형제라는 뜻이에요. 슈퍼는 슈퍼죠. 그래서 슈퍼 형제예요. 형제처럼 대해줘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좋으시면 멤버십 가입이나 커피 한 잔 부탁드려요. 농담이나 낚시 뉴스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함께 봅시다. 영상이 꽤 길어서 전부는 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제 마자르스 414여단과 다른 부대의 드론이 러시아 선박 10척이 모여있는 곳을 타격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아조프해에서 크림반도에 휘발유와 디젤을 공급하던 그림자 한대 유조선들입니다. 그 10척이 함께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러시아는 이 선박들을 호위하기 위해 군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즉시 격침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림반도로 연료를 보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크림반도는 끝장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그들의 필사적 시도입니다. 모든 유조선을 모아 한 번에 이동하려는 필사적 시도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고 성공하면 크림반도에 한 달 더 보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자라의 새들이 이 선박들을 눈치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데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수송선들이 전함의 호위를 받기 전에 사용했던 호송 전술입니다. 다만 독일의 늑대 무리 대신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드론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렇게 쉽게 파괴될 수 없습니다. 점점 더 많이 수백, 수천 대가 더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드론들은 대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들이 하나씩 이 유조선들을 들이받습니다. 다음 드론은 항상 이전 드론이 충돌한 것을 보고 그 위를 날아가서 피해를 확인한 다음 또 다른 유조선으로 날아갑니다. 이미 연료 제품이 크게 부족한 크림반도에 이번 타격이 얼마나 큰지 아무리 크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유조선들은 파괴됐으며 각각 크림반도를 구할 만큼 많은 디젤과 휘발유를 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 공격들로 인해 우선 그들은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8척이 몇 시간 만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케르치 해협과 러시아 본토 사이를 오가던 페리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영상 전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반복적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꾸며내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영상을 스크롤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제목으로 달면 클릭을 유도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룻밤에 10척의 선박이 공격당했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이걸 한번 보세요. 이 탱커들 각각은 디젤과 휘발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걸 보세요. 전쟁 첫 해에는 이런 광경을 꿈에서나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꿈이었겠죠? 하지만 이게 2026년의 현실입니다. 정말 미친 상황이네요. 네, 다른 각도의 영상도 있습니다. 바다 위라 촬영이 어려웠지만 누군가 해안에서 찍었어요. 이건 불타는 유조선 중 하나입니다.
멀리 있는 것 같지 않네요. 아주 멀리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관점도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마자르 드론 영상 외에도 해안에서 촬영된 불타는 유조선이 있습니다. 참고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고 아조프 해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될 정도로 해안선에 꽤 가까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흑해 해군이 있습니다. 흑해 함대죠. 그것은 러시아가 보유한 세계의 대형 함대 중 하나입니다. 태평양 함대, 발트 함대, 그리고 흑해 함대죠. 전쟁 이전에 러시아가 보유했던 대형 함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선박을 도쿄에서 꺼내는 즉시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선박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쓴 겁니다. 호위가 불가능했고 우크라이나의 함대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유조선들의 대공방어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가 아니라 정말 많이 설치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참고로 몇 개인지 세어봅시다. 이제 여기 보이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는 5명을 셌지만 더 있을 수도 있어. 여기서는 5, 하나, 셋이 보여. 내가 더 셌을 수도 있어. 유조선 한 척에는 최소 3명의 남자가 무장하고 있고 그들은 오직 드론을 격추시키기 위해서만 거기에 있어. 그리고 그들은 방금 제압됐어. 그냥 제거됐어. 오늘은 우크라이나에게 정말 엄청나게 좋은 날이었고 엄청나게 좋은 밤이었어. 가장 큰 정유소에다가 배 10척까지. 그 배들이 침몰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어떤 배들은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것도 아니야. 하지만 모든 배들이 심하게 손상됐어. 배 10척이 손상됐지. 크림반도는 봉쇄 상태야. 우크라이나 드론 봉쇄야. 그들은 케르치 해협을 통제하지는 못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어. 드론들이 그 주변 바다, 흑해와 아조프해를 통제하고 있거든.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멋져. 난 이게 정말 좋아. 내 친구들, 나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꼭 채널을 구독해줘. 그리고 다음 영상까지 꼭 다시 와줘. 안녕.